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별과 행성과 우리의 몸까지 전부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 위에 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숫자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당연히 생명체도 없었겠죠. 물리학자들은 이걸 두고 밤잠을 설치는데,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천재 리처드 파인만도 죽을 때까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그냥 마법의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확률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파인만이 평생 집착했던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세구조 상수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전자기력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그 값이 대략 137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파인만은 양자전기역학이라는 이론으로 빛과 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해냈고 이걸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정작 이 137이라는 숫자가 왜 하필 137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 숫자를 계산해낼 수가 없었고 실험으로 측정해서 집어넣어야만 방정식이 작동했거든요. 파인만 이후로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데,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미세구조 상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 이론들은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숫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쿼크 혼합각이나 육하와 결합 같은 복잡한 수학 속에 숨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주의 기본 조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데요.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힘,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 이 모든 게 이 상수들의 값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실험을 통해 이 값들을 측정하고 방정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물리 이론은 그냥 종이 위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상수들이 단순히 물리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훨씬 더 큰 질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게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몸을 쪼개보면 복잡한 장기와 체액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세포가 보이고, 세포 안에는 리보솜과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같은 더 작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백질과 지질과 DNA와 RNA 가렌제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원소는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딱 92종류뿐이거든요.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단순해지는데,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라는 세 가지 입자의 조합일 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쪼개면 위 쿼크와 아래 쿼크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사람이든 나무든 행성이든 별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 쿼크와 전자의 배열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 조각들을 붙들어매는 접착제도 필요한데, 강한 핵력은 원자핵을 붙잡아두고, 전자기력은 원자의 전자를 묶어두고, 중력은 물질을 모아서 행성과 별을 만들고, 약한 핵력은 원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의 물리적 존재는 이런 기본 조각들의 상호작용이 138억 년에 걸쳐 쌓인 결과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호작용은 자연상수의 값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주가 반드시 이래야만 했을까요? 빅뱅 순간에 이미 복잡성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과학은 원래 가정의 게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상황이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의 핵심이거든요. 만약에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진 뿐 아니라 왜 여기 있는지까지 답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주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인류 문명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평평한 원형의 지구가 혼돈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별자리에서 신들과 괴물들의 이야기를 읽었고, 중국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담긴 껍질들이 회전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과학이 이 환상을 벗겨냈는데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태양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20세기가 되자 거대한 망원경들이 태양이 은하수 안에 수십억 개의 별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고, 이제 우리는 은하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수조 개의 은하 중 하나라는 걸 알거든요. 더글러스 애덤스는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하계 서쪽 나선팔에 별 볼 일 없는 끝자락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노란 태양이 있고, 이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아주 하찮은 청록색 행성이 돌고 있는데, 이 행성의 유인원 후손 생명체들은 하도 원시적이어서 아직도 디지털 시계가 꽤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우주에서 우리의 무의미함은 과학의 핵심 원칙이 되었는데, 이걸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 우주 어디서 보는 관점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그저 우주적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960년대에 프린스턴의 천문학자 로버트 디키는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우리 같은 생명체는 우주 역사에 아무 때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되고 처음 수십억 년 동안에는 탄소와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없었거든요. 이것들은 아직 첫 세대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중이었고, 이 별들이 죽기 전까지는 복잡성과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천억 년쯤 지나면 태양 같은 별들은 전부 백색 외성이 되어 죽어버리고, 우주에는 거주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미한 적색 외성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와 먼 미래 우주 사이에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창이 있는 건데, 우리가 바로 그 황금기에 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73년에 물리학자 브랜든 카터는 코페르니쿠스 탄생 500주년 기념 학회에서 더 급진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의 위치가 중심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권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수십억 년에 걸쳐 수세대의 별들이 수소를 더 무서운 원소로 바꿔야 하거든요. 별의 수명은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중력이 별의 핵을 압축해서 엄청난 밀도와 압력을 만들고, 이 환경에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핵 반응 속도는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지구 핵에 처리되고, 지각의 규소가 되고, 바다의 산소가 되고, 모든 생명의 기반인 탄소가 된 거거든요. 카터는 이걸 인류 원리라고 불렀는데,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별의 생애 주기를 지배하는 기본 힘들의 극도로 섬세한 균형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조금 더 강했다면, 전자기력이 조금 더 약했다면, 우주의 규칙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1900년에 막스 플랑크는 절박한 상태였는데요. 물체를 가열하면 빨갛게에서 하얗게까지 빛나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물리학자들처럼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써봤지만 실패를 했고, 좌절한 그는 열과 에너지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버리고 수학적 편법이라고 생각한 것을 도입했는다. 본인도 모르게 양자역학을 발명한 겁니다. 이 편법은 효과가 있었고, 플랑크는 1918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의 방정식 안에는 오늘날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 되어서 물체가 어떻게 빛나는지뿐 아니라 원자 구조와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과 온갖 이상한 양자 현상을 설명하거든요. 물리학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고, 수학 방정식을 통해 물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는데요. 달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을 결합해서 내일, 일주일 후, 1000년 후 달이 어디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과 전자의 성질을 써서 계측기의 예상 수치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리학 방정식은 순수한 수학만은 아닌데요. 수학적 조작만으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자연상수의 값이라는 또 다른 핵심 재료가 필요합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는 중력 상수가 있고, 이 값을 모르면 방정식은 무력하고, 전자기학에는 전기와 자기의 투과율과 유전율이 있고, 이 값을 모르면 맥스웰의 방정식은 침묵하거든요. 1798년에 헨리 캐번디시는 정원의 헛간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요. 망원경을 하늘이 아니라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헛간 안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장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무 상자 안에 넣어 바람과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했거든요. 이 장비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납 구슬들 사이의 중력을 측정했는데, 캐번디시는 이걸로 지구 전체의 밀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는 중력 상수 계산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 정확도는 그 후 100년 동안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오늘날 중력 상수는 소수점 6자리까지 알려져 있고, 빛의 속도와 플랑크 상수의 측정도 수십 년에 걸쳐 정밀해졌는데요. 힉스장의 색이나
쿼크의 혼합값 같은 더 복잡한 값들도 물리학 교과서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수들은 보통 단위를 갖고 있어서 미터와 킬로그램에서 피트와 파운드로 바꾸면 값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차원적인 상수의 조합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거운데 킬로그램으로 재든 파운드로 재든 트로이 온스로 재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1836일까요? 상수들이 왜 이 특정한 값을 갖는 걸까요? 이 비율이 18이었거나 18,000이었다면 우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미세구조 상수로 돌아가면 왜 137분의 1일까요? 이론적으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 상수의 값을 다르게 놓고 물리 방정식을 풀 수 있거든요. 중력이 우리 우주보다 1000배 강하다면 지구는 태양에 더 세게 붙잡혀서 더 빠르게 공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닌데요. 자연 상수가 달랐다면 우주가 어떻게 됐을지 알려면 우주의 진화 역사 전체를 다른 중력색이나 전자기력이나 더 무거운 전자나 다른 물리학의 조합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력이 증가하면 핵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무거운 원소와 생명이 우주에서 더 일찍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건 훨씬 더 작은 생각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 팀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합성 우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의 방정식을 컴퓨터 코드로 번역해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과 복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추적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합성 우주의 규모도 커졌는데요. 일러스트리스 TNG 같은 프로젝트는 한 변이 10억 광년인 정육면체 합성 우주의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를 추적합니다. 이 합성 우주들 안에서 우주 팽창은 물질을 더 멀리 끌어당기고 중력은 물질을 모으는데요. 질량이 원시 은하로 뭉치고 컴퓨터는 가스의 흐름과 별의 형성을 계산하고 별들은 일생을 살다가 초신성으로 폭발하거나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죽고 그 과정에서 원소들의 형성과 분산이 추적됩니다. 이 합성 우주들을 보면 풍부한 구조가 드러나는데 합성 은하와 은하단, 빅뱅 때부터 남은 순수한 가스 구름, 무거운 원소로 오염된 구름들이 있고 우리 우주와 똑같아 보여서 우리가 보는 우주가 그 밑에 깔린 물리학에 의해 형성되고 각인되었다는 걸 확인해 주거든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자로 이뤄진 복잡한 분자의 존재도 이 근본적인 물리학의 발현이고 별들이 핵에서 핵연소를 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물론 컴퓨터로 우리 우주의 물리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가상 우주에서 다른 물리학을 생각하는 것도 간단해 보이거든요. 컴퓨터 코드의 숫자값만 바꾸고 실행하면 생명이 얼마나 일찍 또 늦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팔다리를 몇 개 갖게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는 우주 역사 수십억 년에 걸친 복잡한 물리적 상호작용의 그물망의 결과인데 그 그물망을 자르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이 생명에 필요한 복잡성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가능성의 다중우주를 조사하면서 드러난 풍경은 암울한데요. 계산 결과 거의 모든 다른 가능한 우주는 생명이 없고 불모지입니다. 많은 우주에는 구조가 전혀 없어서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고 다른 우주에는 복잡성이 없어서 원소 주기율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죽은 우주들 사이에 복잡성과 잠재적 생명의 작은 섬들이 점점이 있지만 이것들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드뭅니다. 자연상수를 갖고 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기본적인 위 쿼크와 아래 쿼크의 상대적 질량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가볍거든요. 이건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빅뱅 직후 우주는 양성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 양성자들은 모든 수소 원자의 핵심이 되어서 우주에 별과 무거운 원소를 형성할 잠재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할 잠재력을 준 거거든요. 쿼크의 질량을 건드리면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래 쿼크가 더 가벼웠다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덜 무거웠을 것이고 그런 우주에서 빅뱅은 비활성 중성자의 바다를 만들었을 겁니다. 중성자 별들이 형성되겠지만 핵의 불꽃은 타지 않을 것이고 원소 주기율표도 없고 복잡성도 없고 생명도 없을 거거든요. 쿼크 대신 전자의 질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질량은 분자와 결정체로 결합하는 화학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우주에서 핵력은 전자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운데요. 만약 전자가 더 무거웠다면 빠르게 도는 전자 때문에 핵이 흔들리며 반응했을 것이고
이 흔들림이 원자들이 결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개별 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체가 되어 분자도 없고 고체도 없어서 생명의 전망이 암담해지거든요. 중력의 힘이 다른 우주도 마찬가지로 극적인데요. 우선 중력은 초기 우주에서 물질을 모아 첫 별과 은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중력이 너무 약하면 팽창하는 우주는 점점 희박해지는 수소가스 숲으로 남았을 것이고, 중력이 너무 강하면 물질이 빠르게 수많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생명에 필요한 원자 재료가 갇혀버렸을 겁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도 중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별의 수명은 중력이 별의 핵을 압축해서 핵 반응이 정화될 수 있는 지점까지 미는 영향에 의해 결정됩니다. 너무 약하게 압축하면 별은 그냥 거대한 냉각되는 가스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고, 너무 세게 압축하면 핵 반응로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이용 가능한 재료를 태양 같은 별의 100억 년 수명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태워버리거든요. 오래 살고 안정적인 별은 중력의 세기에 관해서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막 발견한 것들의 값을 바꾸는 것도 거주 가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날 우리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는 지배적인 성분이고 팽창을 점점 더 빠르게 몰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이 지배했고, 암흑 에너지가 대략 50억 년 전에 접수할 때까지 팽창을 꾸준히 늦췄는데요. 초기 우주에서 팽창이 느려진 덕분에 중력이 물질을 별과 은하로 끌어당길 시간이 있었거든요. 먼 미래의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희석시켜서 각 은하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건데요. 하지만 우주의 암흑 에너지가 더 많았다면 더 일찍 지배했을 것이고, 물질이 첫 별로 붕괴할 기회를 갖기 전에 가속 팽창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서 개별 수소 원자들은 차갑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있게 되어서 생명의 전망은 무시해도 될 만큼 작았을 거거든요. 빛의 속도나 양자 역학의 규모나 암흑물질의 안정성 같은 우주의 다른 구성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 중 일부는 복잡성과 거주 가능성이 가능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다른 것들은 여기저기서 몇 %만 바꿔도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학의 각 측면을 고려하면 생명을 호스팅할 수 있는 가상 우주의 덩어리가 배제되고, 가능한 우주의 바다에서 우리 우주는 규칙이 아니라 예외이며 우리는 사실상 혼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냐면 138억 년에 걸쳐 상호작용한 거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규칙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고개를 드는데 왜냐는 거죠. 자연 상수는 일부 물리학자들에게 항상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졌는데요. 그들은 이 특정한 값들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끼고, 일부는 수비학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자이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첫 실험을 수행한 사람인 아서서 에딩턴이 이 함정에 빠졌는데요. 파인만처럼 미세구조 상수에 사로잡혀서 정확히 137분의 1일 거라고 생각했고, 이 값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양성자 총 개수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세구조 상수 측정이 더 정확해지면서 정수의 역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에딩턴의 아이디어는 조용히 사라졌거든요. 자연 상수들 사이의 연결이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해줄 수도 있는데요. 과학 이론이 발전하고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우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상수의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맥스웰 이전에는 전기 현상을 설명하는 상수 하나와 자기를 설명하는 상수 하나가 따로 필요했는데, 맥스웰의 방정식 안에서 이 두 숫자는 빛의 속도라는 단일 상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일까요? 물리학자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물 이론을 만들면 모든 기초 물리학이 통합되어 상수가 남지 않고 순수한 수학만 남게 될까요? 이 궁극의 이론이라는 개념은 현재 물리학에서 먼 목표이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것도 진정한 답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냥 질문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수학적 표현들이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는 걸까요? 이건 설명 없이 또 다른 거대한 죽은 대체 우주의 묘지를 남길 뿐이고,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물리학은 우리가 여기 있을 만큼 딱 맞을까요? 일부에게 우주의 물리적 속성의 이 미세 조정은 조정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위해 우주를 만든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전 세계의 많은 종교적 개념과 잘 맞고, 미세 조정 논증은 종종 적어도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하지만 대안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컴퓨터로 우주의 조각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우주를 이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의 컴퓨터가 더 강력해지면 우주의 복잡성을 더 많이,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컴퓨터가 너무 강력해져서 의식 있는 존재들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걸 모른 채 행복하게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미래의 우리는 하나의 우주만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물리 법칙과 속성을 가진 다양한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우주는 시뮬레이션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 같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 흥미로운 우주에 자원을 집중하겠죠. 보스트롬은 시뮬레이션된 우주라는 아이디어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닐까 궁금해하는데요. 우리 우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우주가 다른 누군가의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물리 법칙은 그냥 실행 중인 컴퓨터 코드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과 현실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위에 있는 위대한 프로그래머가 우리라는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에 계산 자원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우주에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철학자들의 사랑을 받지만 과학자들은 별로인데요. 우리가 물리 법칙으로서 컴퓨터 코드를 표현하는 것뿐이라면 이 개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물론 위의 우주도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있고, 거북이가 끝없이 위로 쌓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학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 이 모든 가능한 우주가 가상이 아니라면요. 진짜 다중우주에 진짜 구별된 우주들이라면요. 아직 다중우주의 확정적인 이론은 없고 오히려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의 모음인데요. 하지만 아마도 다중우주 안에는 개별 우주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각 우주는 은유적 주사위 굴림으로 무작위로 선택된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다중우주 그림에서 개별 우주의 대부분은 죽어있고 불모지이며, 이 그림에서 우리는 운이 좋았고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는 주사위 눈을 얻은 거거든요. 다중우주 개념은 우주론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랑받지는 않는데, 우리 우주가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죽은 우주가 있는 건 극도로 낭비적이라는 선언이 있고, 다른 이들은 다중우주가 진정한 이론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뒷받침할 수학이 없고 테스트할 예측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우주들은 영원히 우리와 단절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신들의 변덕일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일까요? 다중우주일까요? 아마도 이것들 중 하나가 결국 답을 줄 것이고,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존재의 어떻게와 왜를 고려하는 것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 대해 아직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